경매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그 영상 2탄으로 공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보다 공매가 더 쉬운데 왜 경매에만 집착하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공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인도 명령 신청이었고 바로 인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 공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매는 경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와 공매를 구분 지을 때 경매는 은행에 돈을 안 갚아서 나온 거고 공매는 세금 체납이 돼서 나온 거다 라고 엄청 크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매도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지 전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매도 똑같습니다. 대신 공매는 종류마다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이 체납돼서 나오는 공매는 압류 공매라고 하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자동차 같은 것들도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공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거의 일반 매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나 압류 공매는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는 말소될 권리들은 말소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신탁 공매는 일반 매매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낙찰자가 인수받게 되겠죠. 그리고 신탁 공매처럼 일반 매매 형식을 띠는 것들이 국가재산 처분 공매라는 게 있고 예보 공매라고 해서 파산한 저축은행이 갖고 있었던 물건들이 공매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관 위법 물품이 세관 공매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고요. 경매는 우리가 입찰을 하려면 낙찰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오프라인으로 법원을 직접 가야지 입찰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입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압류 공매가 있고 일반 매매 형식을 띠는 공매도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각각 다르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물건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각각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100% 맞다고 얘기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압류 공매는 사건 번호를 봤을 때 이렇게 끝자리에 001, 002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사건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신탁 공매라든지 국유재산 처분 공매, 예보 공매는 끝자리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자리는 4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로그인부터 해주시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홈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 매각이랑 임대가 있잖아요. 공매는 꼭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든지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매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짧게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 늘려줄게요. 그 다음 원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소재지도 클릭할 수 있고요. 일단 전체로 볼게요. 그 다음 압류재산, 국유재산 다른 것들도 같이 클릭해도 되는데 일단 쉽게 보기 위해서 이 3가지 클릭해서 검색해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끝에가 좀 지저분한 숫자로 되어 있죠. 이 물건 입찰 정보 같은 걸 볼게요. 여기 공고문 보이시죠? 공고문에 김천 기관장 숙사 보이세요? 그러니까 기숙사였던 거예요. 그럼 명도하는 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매하면 명도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물건들은 직원이 원래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비어있는 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장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고문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압류 공매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등기를 떼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또 있을 거예요. 거기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일반 매매랑 똑같다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팔고 싶어서 온비드한테 내 물건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대답을 좀 해주십니다. 대신 너무 책임 묻는 질문을 하시면 그쪽에서는 부담감을 가지시고 좀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시겠죠.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고문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보증금은 몇 %를 넣어야 되는지, 입찰 방법까지도 다 적혀져 있고요. 여기 보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조 제9조에 의거 예치한 입찰 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전국 국고에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돼야지 내 보증금이 안 날아간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건마다 이런 일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에 들어가고자 하면 이 공고문을 엄청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까지도 다 적혀져 있고 모든 게 이 공고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압류 공매 있는 거 보이시죠? 001로 되어 있고 5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보고 여기도 압류 재산 정보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공매 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에 무언가가 적혀져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게 적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 유의사항에 적혀져 있네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 건축물 대장상 도로명 주소가 행정타운로 141-11이나 도로명 주소 표지판에는 행정타운로 141-13으로 되어 있고 141-13이 맞는 것으로 강주시청에서 확인하였음. 본건 권리 신고한 임차인은 없으며 점유자의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확인된 바 실제 임대차 계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이라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 그리고 특히 더 좋네요. 임차인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 물건에 대해서 유료 사이트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압류 공매는 공고문뿐만 아니라 여기 전입세대 열람이랑 공매 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공매 재산 명세서는 공매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신탁 공매라든지 일반 매매 형식을 띠는 거에는 이 공매 재산 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류 공매다 하면 이 재산 명세서 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토대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전입세대주 김땡땡이라고 되어 있고 임차 현황에 안 돼 있네요. 여기서 소유자가 김땡땡 씨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사람이 들어가 있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대신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유의사항 있는지, 아까 그 사항들이 적혀져 있겠죠. 밑에 특별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요. 쭉 읽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경매 영상에서 당해세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선 패스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얼마 전에 이 관련된 법이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져서 이 당해세에 대해서 조금 변경된 게 있는데요. 22년 9월 28일에 나온 보도자료인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로 방법들을 제시한 건데,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항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전 집주인이 만약에 있었어요. 내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전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전 집주인이 임차인보다 앞서는 미납된 국세가 있었던 그 금액만큼 새로 바뀐 집주인도 미납 국세가 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임차인 보증금보다는 국세를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말의 취지는 원래 이전에는 경매로 넘어갔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아니든 당해세, 국세를 제일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우선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대신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그 이후로 발생된 미납된 국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더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임차인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집 자체에 당해세가 있고 그 집주인이 국세 미납된 게 있다 하면은 그거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임차를 맞출 때 임대인이 가지고 와야 되는 서류들 중에서 두 가지가 국세 완납 증명서랑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걸 보시면 개선 방안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이 되었고,
있고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의 그 외에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로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12월 23일에 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세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됐다는 내용인데요. 국세기본법을 보면은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대신 확정일자가 더 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 4월 1일 이후로 매각 결정, 공매 또는 경매를 하는 그 물건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시작했던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당해세 체납된 게 있다 하면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35조 1항에 보면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건데, 그럼 국세를 가장 먼저 가져가는데 밑에 해당되는 예외사항이 있다. 첫 번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경매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2항에 따른 법정 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상황인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럼 낙찰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나라에서 먼저 당해세를 빼가겠다 라고 했다면 그럼 낙찰자도 피해를 받는 거고 임차인도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만 좋은 격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전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갔으면 국세 체납된 날짜에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 당해세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해세의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 낙찰을 받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나서 사건 열람을 해야지 법정 기일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낙찰자한테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건은 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압류 공매일 때는 만약에 채무자가 점유자로 되어 있다 하면 명도 소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임차인이 있다 하면 당해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는 또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압류 공매를 볼 때는 여기 전입세대 열람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에 있는 임차인이 없는지 그리고 공매재산 명세서에 임차인이 또 따로 없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공매재산 명세서를 봤을 때는 경매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를 명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등기를 보면서 직접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직접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공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랑 전세권이 있는데요. 전세권은 모든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또 따로 조건이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6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중에서 날짜가 빠른 것들 보시고 그게 말소 기준 권리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없는 임차인인지 확인을 각각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비드랑 유료 경매 사이트 뿐만 아니라 공매 자동차라든지 명품 가방, 명품 신발 같은 것들도 공매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랑 그런 물건들은 공매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오토마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공매 차량 검색이 있습니다. 전체 눌러주시고 여기서 쭉 보시면 돼요. 입찰 중인 게 되어 있고 예정인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사진들도 있고 차량 점검서 보기가 있거든요. 눌러보고 이렇게 각각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끔가다 보면 엄청 비싼 차들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차가 올라왔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면 이런 공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취득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올스라는 사이트인데
텐데요. 여기 공매 감정에서 공매 공고를 눌러볼게요. 공고를 보면은 언제부터 공매를 시작하겠다. 이거는 1년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공고 사이트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시계 같은 것들도 나오고 여기 샤넬 가방도 나오죠. 루이비통도 보이고 고야드도 보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서 날짜가 맞으면 그 해당 물건을 입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는 어떻게 검색해 보는지, 압류 공매와 다른 공매, 일반 매매 형식을 띠고 있는 공매는 각각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당해세와 보증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겠다 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당해세가 있다 하면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탁 공매 같이 일반 매매 형식을 띠고 있는 것들은 자동 말소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상에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공매랑 명품 공매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